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아침엔 매일경제 진행을 맡은 정광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8월의 마지막이자 9월의 첫 주를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 아주 기쁩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 아침 1시간 10분은 저 정광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월 30일 월요일 오늘 우리 언론이 주목한 일면 기사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이번 한 달에만 7조 원 넘게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유동성 공급 축소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시사했는데 이게 외국인 매수세 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 일면입니다. 언론중재법 국회 처리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 지도부 내에서는 강행 처리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송영길 민주당 대표 본인이 아주 강경한 태도라는 분위기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전과 14범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범행이 범인 자택에서 이루어졌는데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동안 전자발찌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정부가 300조 원에 달하는 직접 지원을 자영업자들에게 하고 있지만 정작 핀셋 지원에 실패하면서 자영업자의 줄파산이 우려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명쾌한 해설과 논리로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를 함께해 주실 네 분의 패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인 신문 읽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슈는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살인범 관련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일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 결국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자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어제 이 소식 밤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접했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치안이 안전한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전자발찌를 하고 경찰이 관찰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2명의 여성을 연이어서 살해하는 사건이어서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유사한 범죄들이 종종 있었죠. 네. 특히 이제 전자발찌 착용자가 성범죄자나 아니면 살인 전과 이후 출소자.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경우인데 지금 문제의 이 50대는 전과가 무려 14범이라는데 네. 지금 어제 이 사건 이후에 숫자들이 나왔습니다만 출소 이후에 1대1로 전담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19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50대 남성의 경우는 그 대상에 지금 들어있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전담 인력이 항상 부족하다 이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문제가 터진 이후에야 점검이 되는 이를테면 전자발찌를 끊었을 때 바로 감지가 돼서 범행 발생이나 이런 거를 막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게 지금 문제가 하나 지적이 됐고요. 전자발찌 자체가 왜 이렇게 허술하냐. 이것도 우리의 어찌됐든 기술력이 상당 부분 가미가 된 거일 텐데 이런 두 가지 점이 당장 지금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향신문 이면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는데 조기 검거를 하지 못해서 하루 한나절 뒤에 2차 살해가 이루어졌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님, 네. 이게 첫 번째 살해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방지하기 아주 어려웠다라는 점을 인지하더라도 이게 조기 검거를 했다면 2차 살해는 막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례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 전자발찌가 위치만 떠나지 않으면 예. 아무것도 모니터를 못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만약에 이 여성을 살해할 때
움직임이 격렬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니터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센서가 훨씬 더 섬세한 센서가 있는 전자발찌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자발찌가 뭐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센서가 훨씬 더 섬세한 전자발찌로 교체를 해서 격렬한 움직임이 있을 때는 뭔가 수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모니터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게 법무부가 관리를 하거든요. 예. 근데 법무부의 자료가 경찰로 넘어가기까지 상당한 이 시간이 걸립니다. 예, 법무부의 자료와 경찰의 자료가 바로 연동이 돼서 즉각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즉각 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이 여기서 하나 드러나고요. 네. 원천적으로는 지금 현재 너무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 법무부의 인력도 부족하고요. 대응 시스템도 부족하고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에 대한, 이 범죄자에 대한 양형, 감시 체계가 근본적으로 허술했다라는 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거 여러 번 반복되는 사안인데 네. 이걸 근본적으로 좀 들여다볼 때가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명이 17명 정도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한 명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17명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지적들이 그동안도 계속해서 지적돼 왔었던 것 같고요.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후에 경찰에 협조 요청이 있었는데 이게 영장 발부가 안 돼서 이 범죄자의 집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지 못한 점도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전자발찌에 대해서 최근에 국내 전자발찌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 벌써 훼손돼서 신고된 게 13번째였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범이 2,586명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고요. 살인 전과자 457명도 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경철 위원님, 우리나라 전자발찌는 정말로 기술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가요? 뭐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감지가 법무부 직원들한테는 감지가 잘 되지만 이게 막상 주거지에서 범행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예. 법무부 직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주거지에서 살해를 했는데 이 사람 가만히 잘 있구나 이렇게밖에 감지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신경민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렇다면 주거지에 있다 하더라도 뭔가 다른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첫 번째 피해 여성은 주거지를 방문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당시에 재판 당시에 신상 공개 처분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웃 사람들은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신상 정보를 이웃들도 조금 많이 알고 있었더라면 주거지를 방문해서 주거지에서 이런 범행이 일어나는 것은 좀 미연에 좀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거지에서 어떻게 범행이 벌어질 수도 있는지 예. 이것을 어떻게 막을지를 좀 고민해야 되고요. 제가 그 경찰서 형사계에서 강력범죄자들 많이 봅니다만 이 사람들이 뭐 전과가 있다고 해서 이분들의 뭐 인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좀 이분들의 정서가 좀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범죄를 다시 재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발찌만 채워놓는다고 해서 범행을 예방할 수는 없다.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어쨌든 불러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직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바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범죄에 대해서 노출받게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직업 교육 그리고 또 재취업 발전 이런 사회적 장치들도 마련해 놔야지 전자발찌에 무게가 있는 것이지 지금 전자발찌만 믿고 있어서야 2명의 여성이 희생됐는데 또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장치들과 도구들을 마련해야지 또 다른 희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교도소를 운영하는 게 이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갱생의 기회를 줘서 다시 사회에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자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이 출소 이후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도 전자발찌를 끊고 8일째 도주 중인 사람이 있다는 것 같아요. 윤기찬 변호사님. 전자발찌가 사실 부착된 사람의 행방을 끝까지 추적할 수 없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네. 끊을 수 없는 재질을 이용해서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 기술이 받쳐져야 되는 부분이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료 과목 중에 일찍 나왔어요. 가족류 됐거든요. 가석방 네. 비슷하게. 그러니까 가족류 심사 과정에서 과연 정밀한 심사가 됐겠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해당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네.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는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범죄를 정한 사람이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별도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것은 추가로 어떤 형기를 단축시키면서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는 거는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네. 문제는 가석방하고 집행유예 판결할 때 전자발찌를 부착시키면서 요건 심사를 좀 허술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준수명령, 어디에 출입하지 말라, 누구한테 접근하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한 감독 기능 차원에서 보면 되게 유용한 장치인데 범행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조금 허술하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형사 예방적 측면에서 법무부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게 수사기관하고 보호관찰소가 예방적 기능으로 가는 것보다는 범행이 발생되고 나서 수사 기능으로 너무 강조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네. 수사 구조가 발전되어 오면서 검경 수사권 다툼도 마찬가지고 경찰의 제1순위는 뭐냐면 범행 예방이거든요. 근데 예방 차원보다는 수사 기능으로 좀 더 조직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틀도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호관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보호관찰이라는 게 예방이거든요. 네. 그런데 보호관찰소가 최근에 특별사법경찰 관리의 기능을 가지면서 약간 수사 쪽으로 조금 더 기능을 강조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건 이후에 이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 경찰이나 법무부가 제도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죠. 이 문제점들을 늦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니까 이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 역시 시급하게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서 다룬 기사인데요.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특히 국회에선 언론중재법의 국회 처리를 두고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미국 기자협회가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 언론법에 극도로 실망했다. 이런 법은 독재 아닌 민주국가에선 처음이다라는 요지인데요. 여당에서는 9월 국회에서 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하겠다라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경우 의원님, 미국 기자협회가 한국 언론에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미국 기자협회뿐만 아니라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도 네. 비슷한 문제 제기를 했죠. 사실 시청자들, 일반인들은 도대체 이 언론중재법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예. 가짜 뉴스 만들어내는 거 단속하고 제재하고 처벌 강화하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단순하게만 접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 또는 독재 국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저는 현직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이제 구체적으로 언론의 자유나 또는 학문의 자유 해당이 되겠죠. 언론이나 학문에서 그 활동의 결과물로 나온 게 이런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져 있다는 거. 이런 게 바로 저런 우리보다 앞서서 민주주의를 먼저 민중들의 힘으로 쟁취를 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어렵게 자유나 민주 이런 것들을 쟁취한 곳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하게 만든다. 뭐 과거에 그런 사례가 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뭐 꼭 독재 군사 정권이 아니었던 시절에도 예를 들어서 뭐 과한 표현 또는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뭐 정부나 아니면 뭐 당시의 집권층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형사처벌을 한 적이 있었죠. 예.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얼마나 우리 사회를 후퇴시켰느냐 이런 지적들인데 이번 언론중재법 역시 가짜뉴스 생산자를 처벌한다, 단속한다. 이건 좋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구체성이나 명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규정이나 조항 이게 나중에 가져올 또 다른 후폭풍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법을 좀 보완해라.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뭐 꼭 바깥에서 저렇게 미국 기자협회나 아니면 국경 없는 기자회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를 떠나서 우리 사회 내부의 공론화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미국 기자협회 큐비스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런 법은 기자들에게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든다라는 우려의 뜻을 전했는데 정치권에선 지금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의 의견이 첨예하죠.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양당의 입장 차이는 아직 좁혀지지 못했고요. 내일 양당의 의원총회가 있고 나서 오후 4시에 의장님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회동해서 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법안들의 문제점에 관해서 우리 야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야당이 핵심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의견을 또 피력을 했습니다. 네, 국회는 오늘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임시국회에서 이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그동안 제기돼 왔었죠. 세계일보 일면을 보면 그런데 이 언론중재법은 오늘 처리는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 기사를 냈습니다. 여당이 오늘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라고 방치면서 아무래도 이번 달 중에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네. 공교롭게 우리 의원님은 현직 언론인으로서 이제 느끼는 이 언론중재법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고 신 의원님은 뭐 전직 언론인이고 또 전에 국회에도 계셨었고요. 만약에 현직에 계셨다면 현직 국회의원이었다면 이 언론중재법 찬성하셨겠습니까? 반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전직 언론인으로서 이건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87년도 우리 민주화 이후에 언론이 자유를 구가하고 또 2000년 즈음에서 포탈이 되면서 언론과 기사의 질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 기레기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만큼 언론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문제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친다고 자정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언론중재법이 여러 번 논의 끝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는 몇 가지 독소 조항이 존재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언론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억압하는 쪽으로 법제화할 경우 그 부작용은 대단히 크거든요. 예. 좋은 기사도 좋은 언론도 고사를 시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접근 방법을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인들이 느끼는 거대 언론에 당하는 피해를 우리가 또 그냥 눈 감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 언론도 자성을 해야 되고 지금 정치권도 이렇게 성급하게 법을 가야 되느냐라는 데서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 8월은 이미 좀 어려워 보이고요. 예. 9월 정기국회에서 할 수 있느냐를 지금 놓고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몇 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예. 지금 현재 법안에는 이 많은 논의들이 녹아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숙고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가 이제 기자들에 대해서 기레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언론 출신들도 많지만 기레기라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기자로서 좀 자괴감을 느끼게 되고 아, 우리 사회에서 이 기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스스로 반성하고 자성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굉장히 뭐 법이라는 게 굉장히 촘촘히 규제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자들이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침해되는 뭐 어떤 이 두 가지 이 뭐 논리가 상충하고 있는데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국회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겠죠. 동아일보 일면은 비슷한 논조입니다. 이 여야가 언론중재법에 이견을 보이면서 여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여당 내부에 속도 조절론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뭐 수차례 전달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강행 처리 의사가 강한 것 같고요. 현재 분위기가 여당 내에서는 어떻게 조성돼 있나요? 원내 지도부보다는 지금 송영길 대표의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무언가 대표 재임 시절에 뭔가 그 자신들의 지지층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실적을 하나 쌓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원내 교섭이 지금 이렇게 야당하고 이루어지는 것만 봐도 예. 원내 지도부는 약간 이 법에 대해서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뭐 어떤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제 경선이 9월 달에는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게 경선으로 모든 것이 집중이 되면 이 법이 사실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법을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어찌됐거나 이 법은 사실 언론중재법이 아니고 언론징벌법입니다. 제가 뭐 수많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저도 가보고 손해배상도 당해봤지만 네. 우리나라 법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물렁하지 않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면 무조건 기자가 일단 잘못했다고 혼을 내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이 이렇게 지금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기자들을 편들고 손해배상도 안 시켜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법보다 더욱더 언론에 압박을 가하는 독소조항들이 너무나 많은 이러한 법을 강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란 것은 정부가 발표하는 것과 다른 대척점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법이 이렇게 간다면 정부 발표 말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언론은 무조건 징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 그렇다면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는 것이죠. 아까 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많이 판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외국인도 우리나라 투자하겠습니까? 무서워서 투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장래적인 발전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이 법이 과연 대한민국 21세기로 가는 대한민국의 합당한 법인지를 민주당 지도부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경향신문 기사를 좀 보면요. 커지는 언론중재법 반대 여론에 여당 내에서도 좀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9월 초 처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전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 법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법 통과 후에 거부권 행사 여부로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인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이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 행사가 사실 많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혹시 이 언론중재법이 국회 통과 이후에 문 대통령이 관련해서 어떤 다른 뜻을 제기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통칭 쓰지만 사실은 네. 이제 제2요구권이죠. 다시 네. 한번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공포하든지 아니면 국회 제2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국회 제2요구를 했을 때 만약 국회에서 제적과반수 출석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다시 또 의결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 법률안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포권은 대통령한테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현행 국회 의석수 기준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제2요구가 하게 되면 사실은 그 해당 그 정족수대로 의결이 나올 수가 없죠. 국민의 힘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제2요구 하는 순간에 이제 법률 거부와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부담이 크시겠지만 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제2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이것을 상정하지 않고 끝까지 갖고 있다면 그러면 사실상 법률안 폐기와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법률안은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폐기한 이후에 다시 누군가 법률안을 내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통령께서 어떤 청와대 의사라기보다는 국민을 대신해서 의사를 표시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현재 정정보도 청구권을 실질화하면은 사실은 민주당에서 입법으로 내건 그 취지에는 다 부합한다고 보고 예. 민주당이 지금 낸 이 법은 사실은 피해 구제라기보다는 일반 예방적 성격이 너무 강해요. 예. 어떤 오보를 내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그 내용이 크기 때문에 예. 사실 이거 국회가 입법으로 통과시키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이 언론 자유에 대한 신념이 뚜렷한 만큼 일부 조항에 대한 우려를 담아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6면 기사를 살펴보면요.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의 전환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버스는 이제 시동이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원톱 질주냐 대역전극이냐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맹을 마치고 정책 따지기에 나선 반면 상승세를 타고 있는 홍준표, 유승민 전 의원은 약점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원톱 질주냐 대역전극이냐라는 기사 제목 굉장히 눈길이 갑니다. 현 상황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근거한 제목이죠. 예. 그동안에 야권 후보 중에 특히 국민의힘 후보 중에 누가 적합하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론조사가 쭉 진행이 됐죠. 예. 거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압도적인 1위를 계속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톱 질주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주도를 해서 당내 후보 토론회 얘기가 나왔다가 무산이 되고 또 그걸 둘러싸고 뭐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최재형 후보는 참석을 할 수 있다 없다. 뭐 한때는 토론을 거부하는 듯이 비춰지기도 했고요. 그러나 비전 발표회라는 형식의 또 행사를 치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게 제1야당인데 예. 이제서 당내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게 아마 일반 국민들은 상당히 잘 모르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후보들이 뭐 12명, 13명, 어떤 때는 뭐 15명까지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예. 그분들이 그러면 다 자천 타천으로만
구두로만 나는 이번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셈이 됐기 때문에 예. 명색이 이 제1야당이라면 그런 식의 불명확한 이 분위기 띄우는 거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경선을 위해서 후보 등록을 하고 거기에 이제 후보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됐던 토론회 아니면 뭐 비전 발표회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함으로써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그런 좀 체계 있는 로드맵이 진작 좀 나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도 역시 관심은 저 한국일보의 제목처럼 윤석열의 질주가 계속 이어질 거냐 아니면 나머지 후보들의 견제와 뭐가 이루어질 거냐 이건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원톱 질주에 지장이 생긴다면 그건 토론회나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윤 후보가 이제 난상 토론에 가까운 정도의 완전히 본인의 모든 걸 다 열어놨을 때 예. 보여주는 약점들이 계속 드러나는 경우 예. 이제 그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그걸 위해서 뭐 과외 공부도 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니까 앞으로 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 의원님, 네. 이 기사 중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대항마로 불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정책 제시와 청년 소통을 강화하면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보수 지지자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던 거에 비하면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은 대선 후보로 뛰겠다라고 전환한 이후에 그렇게 뭐 부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최 후보는 일단 초동자 단계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최 후보가 이것을 역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지금 숙제로 남아 있죠. 근데 지금 매우 어려워 보이는 게요. 첫 번째는 반문에 대한 어필은 했지만 예. 본인이 뭔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실패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강조했던 애국 부분에서 예. 허점이 보인 거죠. 그 애국의 실체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라는 팩트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이 본인의 대표 브랜드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원하지 않으면은 최재형 후보는 후보로서 완주하는데 대단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지금 그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매일경제 8면 보면요. 이 원톱을 질주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사회에 아마 가장 많은 이슈들이 집중돼 있는 부분이겠죠.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건설원가 20%의 주택을 분양하겠다고 했고요. 80%는 30년 저금리 상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도 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택 공시 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건설 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매년 6만 호, 5년 내 30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관심이 워낙 많고 현 정부 들어서 뭐 서울 아파트 값을 비롯해서 전국 집값이 크게 급등하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야권 대선 후보들은 잇따라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1호 공약 역시 이 부동산 관련한 정책이었는데 최경철 의원님 예상했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경쟁 후보들은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뭐 민주당 공약과 비슷하고 예. 사실 뭐 홍준표 후보도 사실 반값 아파트 공약 내세웠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 후보들의 공약과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튀는 공약보다는 예. 그냥 비슷한 공약을 아마 많이 낼 겁니다. 지금 요즘 윤석열 후보 어제도
그 기자들과 만나서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네.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캠프를 나서면서도 기자들이 물어도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몸살이기인데 대체로 앞서고 있는 후보는 현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그렇습니다. 지금 의지가 강하니까요. 지지율이 말을 안 할수록 더 올라가거나 더 나아졌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금 간파하고 지금 공약도 튀는 공약보다는 다른 후보들과 비슷한 공약을 해서 뭐 그냥 표준을 맞추는 수준으로 이렇게 아마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 아마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 공약 관리나 그리고 은변 관리도 그렇게 할 텐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한국일보는 원톱이라고 썼지만 원톱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지율도 그러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후보 캠프 쪽으로 엄청나게 몰려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팬덤을 형성해서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단점과 약점 그리고 몰려드는 비판 공세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톱이라는 뭐 말이 이미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도 계속 절제된 모습을 보여나갈 것이다. 그리고 공약도 모험적인 공약보다는 표준적인 공약, 예. 일반화된 공약 이쪽으로 가서 아마 지지율을 관리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윤기찬 변호사님, 이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오늘부터 출발하면 9월 15일에 8명의 후보로 압축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후보 등록하려고 하는 분들은 한 13, 14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글쎄 어떤 정도의 흥행이 돼서 8명 선정하는 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이틀간 이제 등록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3일간 검증 시간을 가져요. 네. 3일간 검증 시간을 갖는데 실질적인 검증을 합니다. 후보자들 중에 대선 후보로 적합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탈락시킬 정도의 그런 권한을 갖고 검증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번에 걸쳐서 후보자를 컷오프를 시키는데 8분 선택을 했다, 4분 선택을 했다 이제 한 분으로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오다시피 이 경선 룰입니다. 경선 룰과 관련해서 저렇게 저 경선 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저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예.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마련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렇게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역선택 문제가 있어요.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것이냐 여론조사 시에 예. 이 부분이 후보자들 간에 다소 의사가 상반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조금 바뀔 수도 있다. 특히나 4명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갈 후보와 들어가지 못하는 후보가 상당히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저 역선택에 대해서 몇 분 지간에는 상당히 첨예한 자기 주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 얘기를 좀 짚어봤는데 여당의 대선 경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5면인데요. 이제 내일 충청권에서 첫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됩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이미 대세를 굳혔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고요. 이낙연 후보는 이제 반전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영상 살펴보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시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그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혁신도시를 완성해 가겠습니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직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교민들을 받아주신 2곳 중에 한 곳이 진천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에 아프간 특별공로자들 여러 가지 불안이 없지 않으셨을 텐데 진천 주민 여러분께서 큰 마음으로 수용해 주셔서 진천에 대한 국민들의 고마움도 커졌고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한 세계인들의 평가도 높아졌습니다. 순회 경선이 이제 대전 충남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정을 살펴보니까 대전 충남, 세종 충북, 대구 경북을 지나서 광주 전남에서는 9월 25일에 열리고요. 10월 10일에 서울 3차 슈퍼위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근데 우리가 이 순회 경선 얘기하면 지난 2002년인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일으켰던 노란 바람이라고 할까요?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 민주당 그 순회 경선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흥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까요? 글쎄, 그게 바로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그때는 바로 이런 식의 지역 순회 경선의 진맛을 제대로 못 봤을 때죠. 예.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2%의 지지율로 시작했던 노무현이라는 후보가 대역전극을 그야말로 펼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광주 전남 쪽에서 뭔가 전략적 선택이 또 분기점이 됐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그 후에 우리 정치판 내에 이런 식의 경선, 그다음에 캠페인 뭐 이럴 때마다 상당히 그게 교훈도 되고 예. 또 보고 배워야 될 뭐도 됐던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주에 벌써 민주당의 당원들을 상대로 한 이런 온라인이긴 하지만 투표가 시작이 되는 거 보고 아 이제 선뜻 눈앞에 다가왔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 경선은 뭐 중간에 과정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저는 과연 결선 투표까지 갈까 아니면 그냥 1차 투표에서 네. 지금 저기도 원톱 질주잖아요. 네. 원톱 질주를 하고 있는 그 후보가 그냥 싱겁게 이겨버릴까? 저는 그게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다는 투표라면 예상.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당장은 앞서고 있으니까 50%를 넘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후보를 확정 지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죠. 이제 다른 후보들의 합종 연행을 중심으로 해서 결선 투표에서 대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마 흥행도 상당히 더 되고 안 되고에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동아일보는 그래서 중원에서의 첫 승부 또 온 오프라인으로 충청을 향하고 있는 여당 내 대선 주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요. 세계일보 기사로 이어가 보면 연일 의혹 터지는 이재명 경선 주자들은 본선 리스크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 공세받는 여 대선 주자 1위 이재명 후보. 신경민 의원님, 경선 주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본선 리스크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의 질주는 꽤 오래됐죠. 예. 올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이 되니까 굉장히 오래된 건데 계속 나오는 문제가 본선에서 불안하고 리스크가 많다는 거고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 그 채용 비리 내지는 채용 불공정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고 최근에 이제 황교익씨뿐만 아니고 비리 경찰관 등등이 계속해서 하루에 한 건씩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이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먹방 TV 녹화를 이천 화재 중에 쿠팡 화재 중에 했다는 게 이제 나왔고요. 예.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무료 변론입니다. 예. 근데 이 무료 변론은 오늘 송도환 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아마 굉장히 어려운 또 난상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무료 변론은 앞에 두 가지 이슈가 지도자의 자질과 자격에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법 리스크입니다. 예. 만약에 무료 변론이나 아니면은 진짜로 거액의 변론 비용이 들어갔다 이런 것이 이제 계속해서 추적이 될 텐데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형법과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거든요. 수사와 기소가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좀 폭발력이 있죠. 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일보도 지금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여 대선 주자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지적되는 의혹들 때문에 본선에서 경쟁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여당 내 다른 대선 후보들이 지적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죠. 매일경제 8면은요. 이분의 이 대선 출마도
굉장히 그 다음 대선의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선 사수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대선 참여 의사를 밝힌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권이 아니라 정치를 교체해 주십시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거대 양당의 승자 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34년 묵은 낡은 양당 체제의 불판을 갈아야 합니다. 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다음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관심은 매일경제 다룬 소식을 보면 민주당과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1대1 여야 보수와 진보 정치권의 1대1 구도가 완성됐을 때 정의당 대권 후보 심상정 후보가 여당과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집중될 것 같아요. 최 의원님. 민주당은 어제 굉장히 큰 악재성 뉴스를 봤을 것이고 네. 국민의힘은 심상정 전 대표의 말을 보면서 굉장히 호재가 터졌구나 이렇게 볼 텐데 뭐 2012년도 대선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심상정 후보의 행보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1대1 구도 문재인 당시 후보와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1대1 구도로 사실상 맞붙었을 때 심상정 후보도 당시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단일화를 합니다. 문재인 그때는 후보. 이정희 후보 아니었나요? 아니, 심상정 후보도 그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를 했었죠. 그 당시에 드롭을 합니다. 뭐 정치권에서 하는 말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아주 박빙으로 따라 붙을 수 있었죠. 박근혜 후보를.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나온다면 민주당 후보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의당이 항상 여론조사에 보면 4%, 5%, 6%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박스권에는 갇혀 있지만 항상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의 절대 단일화는 없다. 이 발언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밖에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정의당의 행보를 보면 선명한 정의당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중재법도 굉장히 민주당과 각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심상정 후보가 완주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아직 삼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성이 커지는데 국민의힘으로서도 안철수 후보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민주당으로 봐서도 정의당을 반드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복잡성 변수는 더욱더 커진다. 그렇기 되면 국민의힘이 만약에 윤석열로 가고 민주당이 이재명으로 간다고 해도 쉽사리 원톱으로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대선판 전체에 어떤 새로운 변수가 돼서 그러니까 정의당 지지자들이 대략 뭐 여론조사에서 보면 5% 내외로 잡히고 있는데 이 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미국이 IS를 겨냥해서 추가로 공습에 나섰습니다. 카불 공항 인근 로켓포 공격이 있었고요. 미국은 아프간에서 철군하겠다라고 밝힌 그 기한이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아프간에서 완전 철수하는 D-1일까지 도달을 했는데 여전히 이 카불 공항에 대피한 인원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 ways for choosing without large military operations to get them. Wherever they are. 5 بجه هست بود که یک صدا آمد صدا که آمد یک شواظ شد قرصه شد که ما وقتی خود ما حضور داشتیم البته Two high-profile ISIS targets were killed
and 1 was wounded. And we know of 0 civilian casualties. برای مردم ایجاد شده امیر یک همه چیز میکرد که یک سهولت برای مردم میشد حالی به اسناد هم آمده میجا اسناددار هم آمده میجا des opérations humanitaires. C'est dans le cadre de cela que nous portons ce projet de résolution au Conseil de sécurité. 보신 것처럼 전 세계가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 대피해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죠. 미국은 닌자 미사일로 테러에 대한 보복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폭발 대신에 빌딩 등을 뚫고 타깃 공격에 나섰다는 건데요. 윤기찬 변호사님, 이 닌자 미사일이라는 무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해요. 저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생소한 무기인 것 같아요. 그 닌자 드론에 의해서 발사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인들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약간 좀 그 소음 없이 소위 말해 폭발 없이 타겟을 제거하는 그런 형태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도입돼 있는 무기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저런 스타일의 보복은 사실은 시간 벌기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나토 동맹국에서도 철수를 위한 시간을 좀 미군 철수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부시 행정부로서는 국내 정치 문제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본인들의 철군을 할 시간을 좀 벌기 위한 작전으로 보여요. 안 그랬으면 아마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했을 텐데 더 이상은 아프가니스탄의 국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런 그 무기 형태로 테러가 있을 경우에 타겟팅해서 제거하는 형태의 대증요법의 군사 작전을 펼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이 경량급 리퍼 10여 대를 한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북한 지휘부 제거 작전도 가능한 무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서울신문은 하늘길이 막히자 육로 탈출길로 몰린 아프가니스탄 난민 인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접 국가인 파키스탄은 더는 곤란하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를 하는 분위기고요. 윤경호 의원님, 이게 이 아프가니스탄 인구가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4천만 명에 달하더라고요. 또 인접 국가들이 많고 국경이라고 해봤자 뭐 쉽게 좀 드나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프간은 이번 사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씩 알게 됐는데 워낙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투스툰족이라는 건데 이 투스툰족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을 미국과 영국입니다. 주로 뭐 영국이 초창기부터 개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그은 지도, 국경 이게 사실 이제 아프가니스탄 옆에 파키스탄이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으로서는 원래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자기 나라 국민이 됐고요. 또 일부는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투시툰이라는 한 부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위적으로 강대국이 그어놓은 이 국경이 과연 얼마나 큰 장벽일까. 이런 식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가 바뀌고 집권 세력이 바뀌는 이럴 때 이동을 하는 거는 사실 불가피해 보이고요.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가 사실 저희들이 지금 보는 막연한 거 이상으로 그동안에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이 침공을 하고 미국이 20년간 침공을 하고 했을 때마다 사실 파키스탄이 교두보가 됐었고 또 대항 세력의 근거지가 됐었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파키스탄은 아마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는 난민을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더군다나 인접해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으로서는 뭐라고 할까 그냥 보고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유엔이나 아니면 나토나 뭐 국제 기구들이 이걸 그냥
보고만 방치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 곧 초래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중동 내에서도 이슬람교가 뭐 수니파와 시아파 나뉘고요. 이 또 여러 다양한 부족, 민족들로 나뉘어 있어서 아프가니스탄의 이 탈레반 정부가 새로 들어서는 게 새로운 중동 질서에도 어떤 변화가 될지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세계일보 6면은요. 우리가 이제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 390명에 달하는 이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봉사했었던 뭐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도 한국과 관련한 다른 수백 명의 사람은 데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작전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추가 작전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신 의원님, 네. 우리가 사실 이 난민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 데려온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사회가 환영의 뜻을 보였었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앞으로의 과정은? 이번에 데려온 건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처음 해보는 작전이죠. 그렇죠. 물론 미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우리가 직접 군수성기를 동원을 해가지고 데려온 것은 일단 뭐 칭찬할 일이고요. 네. 이런 국제적 작전을 해본 경험이 없는 나라로서는 아주 잘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협조자를 어디까지를 협조자라고 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 기반 때문에 지금 이번 1차로 이렇게 왔는데 2차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는 것은 매우 회의적입니다. 더군다나 예.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철수 시한을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31일을 지킨다 그러면 오늘이 이제 사실상 끝난 거죠. 이제 아주 극소수의 미군 작전 요원만 남겨놓고 이 사람들만 탁 떠나면 카불 공항은 바로 탈레반 정부에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은 2차 작전이 가능할까?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사람들을 선별해낼 수 있을까?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31일이라는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2차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경향신문 5면입니다. 사실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이 중앙아시아 인근에는 이른바 이 양귀비죠. 양귀비를 재배해서 이것을 마약으로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공급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 탈레반의 자금줄이 됐었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최경철 의원님, 탈레반이 양귀비 재배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대외적인 메시지겠죠. 서방 세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호소겠죠. 네. 우리가 나라를 잘 이끌어갈 터이니 우리나라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말되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일정한 책무는 똑바로 하겠다. 예를 들어 양귀비를 제외해서 국제사회로 마약을 퍼뜨리는 그런 범죄적 행위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간섭만 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의 예. 평화는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발산한 것인데 그렇지만 계속 저 국내에서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그 사법적인 재판 없이 마구 처형을 하고 그리고 예. 폭력을 마구 휘두른다면 계속해서 국제사회가 탈레반을 저렇게 놔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결국엔 경제 제재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다시 마약 재배를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 마약 재배로 인해서 국제사회 이단화로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또다시 폭력을 잉태할 것이고 이러한 악순환이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까 뭐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유엔에서 유엔이 좀 나서서 어떤 안전지대를 구축하든지 저 아프가니스탄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사를 살펴보면 아프간 GDP의 43% 정도가 국제 원조로 구성이 된다고 하고요. 양귀비 재배를 통해서 아편 수익이 GDP의 11% 정도 된다고 하니까 탈레반 입장에선 국제 원조를 택할 것이냐, 이 아편 재배를 택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놀라운 건 전 세계 아편의 83%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소식으로 좀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일면 기사를 보면요. 최근에 이런 문제점들, 이런 어려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집값 잡으려다 보니 집값은 잡지 못하고 오히려 가을에 전세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집 물량은 없고 은행에서의 대출은 막히고 거기에 또 사전 청약이 늘다 보니까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더 어려워지고 이런 그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건데 윤기찬 변호사님, 최근에 이 대출 막혀서 고생한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뭐 4년간은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고 예. 사실 전세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 신규 임대 수요자들에 대해서 전세값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돈으로 전세를 얻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예. 전세금 대출에 대해서도 막아놨단 말이죠,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그 전세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월세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월세라는 것은 일반 급여 생활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 임대 형태예요. 예. 그리고 또 사전 청약 제도를 정부에서 늘린다고 했다는 건 뭐냐면 2, 3년 정도 또는 심지어는 한 5, 6년 정도 미리 청약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이 사전 청약에 응모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본 청약 때까지는 사실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또 잠재적으로 전세 수요자들이 되는 것이고 네. 여러모로 보아도 전세권 그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또 해당 전세금 올라가고 근데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고 이러니까 사실은 물량도 부족하고 전세금을 부담할 능력도 부족해지고 여러모로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즌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요새 직장인들 중에는 업무 시간에 은행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람이 꽤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 일면은 그래서 이른바 패닉 대출이라고 해서요. 대출이 이제 아예 끊길 테니까 그 전에 빨리 대출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사이에 6배나 폭증했다는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면 지금 대출은 받을 수는 있긴 있는 겁니까, 윤 의원님?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죠. 신용대출의 경우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집단 물량 이거는 거는 다루지 않겠다 이거고 지금 패닉 대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신용대출로 몰려간 것 같아요. 네.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대출이죠. 예. 그러나 마이너스 대출은 각각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늘어나기는 어려운 건데 문제는 결국 전세 대출을 막아버리는 것 때문에 생기는 20, 30대 또는 신혼부부 이제 갓 사실 가정을 꾸리는 가구 뭐 이 경우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마이너스 대출이나 또는 전세 대출이라고 돈을 얻어가더라도 그걸 꼭 그쪽에 쓰느냐. 예. 그게 아니라 뭐 자영업하는 분들은 생활자금으로도 많이 생활자금으로 쓸 수도 있죠. 있고 아니면 뭐 비즈니스에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은행이 일률적으로 이걸 막아버리다 보면 이렇게 패닉이라는 말까지 나오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시장이 지금 붕괴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임대차 3법 때문에 촉발이 됐지만 전세 매물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전세는 가야 되는데 전세금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실제로 전세 계약서를 갖고 요청하는 전세금 대출은 일부 재개를 하는 게 저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금융당국이 이렇게 대출 축소를 조금씩 지금 조여가는 거는 네. 이제 곧 다가올 결국은 금리 인상 시기에 대비를 하자는 거고요. 대비라는 건 지금 잔매를 좀 맞아놔야 나중에 큰 쇼크가 왔을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패닉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다 지금 정책이 잘못됐다. 무조건 다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렇게만은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전세 대출만이라도 일부 숨통을 터주는 식으로 하면서 활로를 그래도 찾아주는 게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조선일보 3면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분석적으로 이 소식을 다뤘는데요.
삼중 대출 절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과 신용 대출, 주택 담보 대출. 근데 신 의원님, 이 전세 담보 대출은 조금 청년들 위해서 많이 좀 그래도 좀 완화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전세가 입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지금 실제로 뭐 신혼부부뿐만 아니고 집을 조금씩 늘리겠다는 사람들, 네. 내지는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나면 늘어나야 되고 이러니까요. 예. 실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닐 걸로 보이니까 이건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